오늘의 플러스, 튀르키예 반정부 시위의 배경과 그 미래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종진 한국외대 터키 아제르바이잔 어학과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튀르키예가 요즘 반정부 시위 때문에 심상치 않다고 들었는데 그 배경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지난 3월 23일이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 튀르키예의 소위 말하는 그 야권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아주 유력한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에크렘 이마모글루가 23일 그 야권에 있는 그 공화인민당의 네. 그 대선 후보의 단일 후보로 나와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수치가 중요한데요. 예. 뭐 대략 그 당원들의 약 1,500만 명 이상의 그 지지를 받고 지금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후보가 되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그 이제 22년 집권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큰 이제 부담이고 하나의 뭐라고 할까 라이벌의 예. 등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갑작스럽게 당일날 또 이걸 구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 또 구금을 해버리면서 네. 빠르게 당일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학위를 또 취소해 버립니다. 네, 그게 궁금해요. 왜 맞아요. 학위 취소하죠? 사실은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갑자기 학위 취소랑 구금과는 또 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그 튀르키예 그 대통령 후보 조건에 대해서도 예. 제가 그 평소에는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예. 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학위 취소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가 되려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조건 중에 하나가 학사 학위입니다. 아, 튀르키예는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네. 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좀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는 대학 학위가 있어야 대통령 후보로서의 등록이 가능한데 예. 지금 그게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취소가 됐냐? 이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튀르키예는 유럽과 같은 그 소위 말하는 국립대 시스템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튀르키예는 뭐 영미권과 다르게 많은 대학들이 이제 국립대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국립대들이 되어 있을 때는 수평적 편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충남대에 있다가 1년 뒤에 뭐 그쪽에 이스탄불대에 뭐 자리가 비거나 또 그쪽 TU가 있으면 조건이 되면 바로 그쪽으로도 수평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한번 대학을 입학하면 다른 대학을 가려면 예. 새롭게 입시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제 야타이 게치시라고 해가지고 같은 국립대나 이런 대학선에서 아니면 국립대가 꼭 아니더라도 예. 어느 정도 인정된 그 대학끼리는 이렇게 수평적 그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부키프러스하고 하죠. 이렇게 튀르키예 점령이 된 그 터키 지역이죠. 튀르키예 그 민족들이 사는 네. 북사이프러스에 있는 그 학교에서 네. 이제 이스탄불대로 이제 편입을 합니다. 예. 근데 그 편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탄불을 쭉 지금까지 다녔고 이제 계속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뭐 구청장, 그다음에 이스탄불 시장 이제 대권 후보까지 올랐는데 예. 갑자기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게 한참 일이죠. 이분이 71년생이니까 벌써 이제 54세가 되신 예. 분인데 벌써 몇십 년 전에 그 당시에 그 편입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 부키프러스에 있는 대학이 그 당시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학교였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대학이었는데 이게 불법스럽게 약간 요건에 맞지 않는데 편입이 됐다라고 해서 예.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23일 날 에크렘 이마모글루라는 튀르키예의 어떻게 보면 유력한 대권 후보를 반테러 및 배임, 횡령과 이런 것들과 그 부패죠. 그러니까 부패와 관련되면서 또 반테러와 관련된 연관돼서 구금을 하면서 지금 학위까지가 취소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튀르키예에 있는 많은 국민들은 이건 너무 진짜 유력한 그 이제 앞으로 있을 대선 후보의 대개 그 에르도안 대통령과 아주 치열하게 경쟁할 분인데 네. 이분을 저렇게 구금해 버리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인 학위까지 취소해 버리니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분노를 했죠. 특히 이제 젊은층 분들. 최근에 튀르키예 경제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특히 그 젊은층들이 가장 큰 타격이 있는데요. 뭐 실업률이라든가 그다음에 튀르키예 같은 그 임금 체계를 보게 되면 사회초년생들 월급하고 그 이후의 월급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층의 불만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겠죠. 그 젊은 층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주에서 말씀드렸던 최근 10년 동안에 이런 그 반정부 시위가 없었는데 예. 약 200만 명이라는 그 시위대가 모였고 네.
그 과정에서 2,000명이라는 사람이 구금됐고 네. 뭐 그 중에서 뭐 상당수는 재판 없이 바로 그냥 바로 그냥 그 뭐라고 할까 형사처벌 이런 처벌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큰 이슈화 되고 있고 네. 일부는 이제 인권 문제라든가 다양한 뭐 민주화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이제 뭐 여당 쪽에서는 이제 이게 국가의 안녕과 안정을 위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뭐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외신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이번 시위 확산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튀르키예 언론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이제 2002년 에르도안에 있는 정의개발당이라고 하는 당이 집권하기까지는 의원내각제로 뭐 어느 유럽에 못지않게 다양한 언론과 다양한 소리, 다양한 기관이 이제 있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22년 동안의 그 장기 집권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2014년 이후에 이제 튀르키예가 그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조금 더 이제 권위주의적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와중에 소위 말하는 기성 미디어라고 하죠. 이제 뭐 공중파나 신문 이런 기성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 75%는 친여당 성향으로 다 바뀌었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기성 미디어에서는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나 여론을 형성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보니 그렇겠죠. 아무래도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소셜 미디어, 블로그 뭐 그러니까 SNS라고 하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X, 뭐 트위터, 뭐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것까지가 아니면 이제 독립 언론이라고 해서 인터넷 언론들이 지금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그것으로서 여론을 파악하고 어떤 그 정세가 보도되는 경향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요. 전 잘 모르는 분인데 코로나19 기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놀라울 정도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것 때문에 야, 저 사람 조만간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아니면 중간에 뭐 잘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경제 상황도 흉흉했었고 그리고 뭔가 고압적인 뭐 통치 스타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감도 많이 살 것 같은데 20년 집권을 해오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위기를 그때그때마다 잘 극복한 것 같고 심지어 국제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목소리까지 내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위기도 잘 돌파하고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계신 겁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리 에르도안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출발점과 그다음에 집권 과정, 그다음에 그 이후의 행보들이 시기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2002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권이라고 해서 당시에 튀르키예는 의원 내각제였기 때문에 이제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 수반이 되는 건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튀르키예는 2002년에 그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늘 연정을 했습니다. 연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 한 당이 어떤 그 압도적 1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 세 개 당이 연합을 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튀르키예는 항상 정치적 혼란과 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사안이나 이런 추진이 되게 좀 더뎌왔고 또 그 와중에 또 경제적인 혼란도 있어 왔습니다. 마침 또 2002년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또 IMF가 튀르키예가 맞는 시기였기도 해요. 그러니까 IMF가 딱 되면서 정권들의 무능, 뭐 연정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거 비판들이 나올 쯤에 어떻게 보면 구원투수로 등장을 하셨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 그 이스탄불 시장으로서의 그 이스탄불 시정을 또 많이 해서 한때는 우리나라의 그때 이제 이명박 시장님이시죠. 그분하고 또 하면서 뭐 버스 전용 차선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도입한다는 등 나름의 혁신적인 그런 시정을 하면서 인기를 많이 올렸습니다.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인구 8,500만 나라에 인구 한 1,500만 명이 이스탄불에 몰려있기 때문에 웬만한 유럽의 나라죠. 그러니까는 이스탄불 시장은 상당히 정치적 상징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서 어쨌든 이제 대권을 잡아서 IMF의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고요. 이후 2002년부터 2012년 정도의 행보를 보시면 친유럽 성향, 그다음에 유럽과 서구와 소통을 하면서 많은 개혁들을 했고 실제로 2013년에는 이제 IMF를 졸업까지 시켰고요. 그 안에 2010년도와 12년도에 그 튀르키예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신흥 이머징 스테이트라고 해서 신흥 국가로서 주목받는 뭐 신흥 대국 뭐 경제 성장률이 당시에 뭐 10%까지 해서 뭐 중국을 넘보는 그런 수준까지 하면서 당시에 소득도 많이 오르고 경제 성장도 빠르게 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3년이 되면서 알다시피 2014년 때 그다음부터 이제 장기 집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제로 전환되고 등을 하면서 행보가 이제 조금 서구와는 멀어지면서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근데 본인 색깔이 뭐냐면 사실은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 중도 우파를 다 모으면서 그러니까 우파와 함께 중도 우파 지형을 다 모으면서 집권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극단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 중도 세력층을 다 흡입해야 결국은 집권하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중도에 있는 분들을 거의 다 그 당시에 포섭을 하면서 한 2002년부터 10년 동안은 어느 정도의 국정이랑 국가 발전에 많은 그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그런 행보가 그것을 밑바탕해서 계속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의원 내각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난관이 있을 때 늘 조기 총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다시 한번 신임을 받아서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뭐 선거의 제왕이라고 할 정도로 당시에 여러 가지 난관들을 다 선거로 극복을 한 거예요. 극복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대권을 이어갔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12대 대통령까지 왔는데, 근데 그 이후의 행보들은 이제 좀 더 우경화. 튀르키예에서의 우경화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진보와 소위 말하는 보수의 차이는 약간 이데올로기로 나뉘어져 있다면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진보와 보수를 좀 종교로 나눕니다. 아, 종교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면 세속주의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친서방 세속이라고 할 수 있고 보수라고 하고 있으면 이제 이슬람, 이슬람, 이슬람을 더 무게를 둔 그런 것을 이제 보수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튀르키예에서의 진보와 보수는 세속과 이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중도 보수층을 다 규합하면서 이제 정권과 권력을 잡았고 이후의 행보는 조금 더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쪽 이슬람적인 정책들을 펴왔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한 엇갈린 평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들은 이제 독재라고 하고 또 특히 서구에 있는 많은 커멘테이터 그런 그 평론가들은 뭐 이제 오스만 제국의 부활이니 뭐 서구의 뭐 독재자로까지 묘사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제 10년 동안 유럽과의 그 서방과 친서방 간의 관계를 이제 개선하고 또 어떤 국격을 높이는 과정에서 항상 2등 국가라는 그런 그리고 유럽에 조금 애걸복걸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슬람권으로 눈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에 대한 큰 유산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그동안 너무 친서방 정책을 하면서 이적을 무시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중동과 이슬람 세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코드가 이슬람으로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지향자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이 원래는 박물관이었는데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까지 이제 바꾸는 결정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합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이 성소피아가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포기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이슬람 사원은 돈을 안 받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교회가 하고 성당 우리나라가 명동 성당을 해 돈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면서 이 성소소피아 등을 누구나 다 오픈된 개방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뭐 그 당시에 성소피아에 있었던 많은 성화들은 이제 커튼으로 가리면서 일단은 기도일 때는 그 커튼으로 가리고 기도가 아닐 때는 또 열리면서 또 일반 내방객들이 옛날 문화 기독교 문화를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서방 입장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서 이슬람권의 메시지는 뭐냐면 자 봐라. 옛날에 이슬람권에서는 그 성지순례가 무슬림들의 하나의 큰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무슬림은 일생에 한 번쯤은 메카와 메디나를 가면서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데요.
오스만 제국까지만 해도 성지순례 코스 중에 하나가 이스탄불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소피아 성당이라든가 그 이스탄불이 왜냐하면 술탄이 있으면서 칼리프라는 그 예. 소위 말하는 그 신권을 가지고 있는 술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탄불 들려 메카와 메디나를 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한 중심 지역이었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되찾기 위한 하나의 행보였죠. 그래서 당시에 그 성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면서 첫 예배 보는 장면이 이슬람권에 생중계가 되는데 그것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뭐냐면 하나의 국제 정치를 통해서 튀르키예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상을 올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튀르키예 내 집권 우파들과 보수 우파들로 하여금 또 지지하는 또 근원이 됐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장기 집권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류에 따라서 자신의 색깔을 더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다른 노선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이어온 것이지 우리 흔히 말해서 장기 독재로 집권하고 있는 분들 보면 뭐 부정선거라든가 쿠데타라든가 이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장기 집권의 배경이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에 의해서 투표로 인해서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뭐 군부 쿠데타라든가 뭐 어떤 군사 동원 아니면 뭐 부정선거 이와는 좀 관계가 없나요? 예, 없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통치가 장기화되면서 점점점 권위주의가 되고 언론사들 중에서 약간 쓴소리를 하는 언론사들이 이제 폐간된다는 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이제 권위주의적인 형태가 많이 보여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튀르키예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도 커진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동안 보였던 권위주의적인 행보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또 최근 터키 경제가 더 안 좋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22년 동안의 장기 집권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은 저는 경제라고 봅니다. 모든 건 전 경제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러시아 혁명도 가만 따져보면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세계 대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분의 장기 집권을 떠받드는 것도 어떻든 지속적인 경제 성장, 신흥국으로서 하면서 소득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때 뭐 얘기했던 소득주도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있듯이 약간 그런 면들이 이런 장기 집권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코로나 이후에 튀르키예 경제는 사실 많이 망가졌죠. 많이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장기 집권에 대하고 또 일부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위주로 또 성장을 하다 보니까 또 기업 경쟁력도 조금 더 위축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오면서 소위 말하는 이런 장기 집권에 대한 문제점 의식을 이제 많이 이제 국민들이 표출하기 시작했고 사실 지난번 선거 때가 이제 하나의 절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20년 만에 이 장기 집권을 야권에서는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야권은 6개 야권당이 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당 야권, 그러니까 six tables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알틀 마살라로 해가지고 6개에 있는 야권 연대 대표들이 이제 우리 후보를 하나만 내자. 그렇죠.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두고 지금의 이제 제일 큰 야당인 그 공화인민당에서 거기서 이제 케렘 클리치다로글루라는 분이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을 상대로 이제 경쟁을 했죠. 근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1% 차이로 낙마했어요. 낙마했죠. 그러니까 51대 49라는 뭐 아주 아슬아슬하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도 이거는 바뀌었다. 왜냐하면 집권 당시 2002년 당시에 지지율은 한 70%에서 80%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거까지만 해도 평균 지지율이 일단 40%는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번 최근 선거 이후로의 행보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지난 23일 그런 구금까지 이어진 데에는 본인의 지지율이 이제 2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빨간 라인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최근에 상황이 안 좋은 건 경제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약간 구체적으로 최근 튀르키예 경제가 뭐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를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통계라든가 수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튀르키예 경제 상황 같은 경우는 실제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어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그 가능성과 전망. 왜냐하면 인구가 튀르키예는 일단 8,500만이고요. 예. 그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의 30대 이하의 젊은 인구층입니다. 그리고 뭐 날씨가 좋은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거시적인 전망은 좋은데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일단 자본력이라든가 기술력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예. 외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외부의 투자와 기술 유입 또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 이제 투자가 빠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던 이유도 우리나라도 거시적 경제는 튼튼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단기성 투기 자금이라든가 이런 자본 외화가 유출되면서 예. 한순간 미뤄졌지 않습니까? 지금 튀르키예도 자본력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과 전망 그다음에 그런 기초는 좋은데 네. 자기 자본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국제적인 이슈라든가 정치적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안보 이슈가 또 터지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업앤다운이 되게 큰 요동치는 그런 또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로나19와 같은 대외적인 변수가 터져버리면 직격탄을 맞는 그런 구조였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는 외부 환경으로 인한 변수로 큰 악재에 직면했는데 또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튀르키예의 가장 고질적인 내부 문제 중에 하나인 쿠르드족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랑 아주 친한 제 외국인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알파고라고. 예, 거기도 쿠르드죠. 예, 사실. 이 친구가 원래 국적은 튀르키예 출신인데 쿠르드족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망명을 거의 한국에 한 상황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지금 한국에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쿠르드족 문제. 원래 어떤 요소인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건 어떻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커진 건가요? 자, 그럼 쿠르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의 하나의 중요한 뭐 분쟁의 요지 또는 중요한 하나의 또 문제거리로 늘 등장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쿠르드는 중동 지역에 약 3천만 명 이상의 큰 인구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숫자가 크네요. 큽니다. 예. 근데 쿠르드 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네. 쿠르드란 나라가 인구가 3천만 명 정도인데 예. 독립적인 나라를 세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하고 예. 또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이란이 양대에 껴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아랍도 당시에는 다 오스만 제국과 그 페르시아 제국 밑에 있었기 때문에 예. 쿠르드는 당연히 거기서 독립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하기가 힘들었죠. 예. 그래서 오늘날 쿠르드 민족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라크 그다음에 이란 이렇게 주요 네 군데에서 이렇게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제 약 뭐 많게 보면은 뭐 이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통계를 다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뭐 대략 튀르키예에서의 그 쿠르드 민족은 한 1,500만 명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꽤 큰 규모죠. 그렇네요. 근데 이 공화국 초기 때 처음부터 쿠르드 민족과 터키 민족 간에 갈등이 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케말 파샤라고 들어보셨죠? 예. 아타투르크. 튀르키예 공화국을 만든 장본인이면서 네. 건국의 아버지이죠. 케말 아타투르크의 항상 사진 옆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2대 대통령이죠. 예. 그분이 이제 쿠르드 출신. 쿠르드 출신인가요? 예. 그래서 역대 튀르키예가 보면 제2대 대통령하고 예. 80년도에 총리와 대통령도 쿠르드 민족입니다. 예. 어찌 보면은 그 튀르키예라는 국가의 공동 설립자들이네요. 쿠르드족이. 당시 튀르키예의 그 독립 전쟁을 이끌었던 아타투르크도 쿠르드 민족을 다 영합했고요. 예. 그 이후에 당연히 쿠르드 종의 어느 정도의 자치권은 보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의 행보는 좀 그렇지는 않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갈등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튀르키예 중심적인 민족 주도로 이제 그 국가 운영이 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안에 있던 그 소수 민족들, 튀르키예는 엄밀히 말하면은 뭐 8,500만 명 중에 약 70개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민족 국가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단일성을 추구하는 단일 국가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모든 사람은 튀르크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튀르크 민족은 혈통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언어 문화적으로
이제 투르크 민족이다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한 80년대가 되면 이제 압둘라 웨젤란이라는 쿠르드의 이제 반군 그 PKK라는 분리독립자들이 나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분리독립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테러와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튀르키예 안보의 제일 큰 핵심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도요. 북부 이라크는 다 쿠르드 민족입니다. 네. 사실. 그리고 또 시리아도 좀 쿠르드 민족이 있고요. 근데 이 PKK라는 쿠르드 노동당에 있는 일부 그 급진 사람들이 외부 이제 쿠르드와 연대를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예. 이제 이란과 주변국들도 다 긴장을 시킨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쿠르드 문제 같은 경우는 4개국에서 늘 자신의 하나의 어떤 분리 독립을 가능한 여러 가지 그런 국가의 일체성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것을 해치는 요소로 보기 때문에 늘 관리를 하는 그런 관계에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미국과 서구의 행보도 또 거기에는 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입김도 있는데 네. 이 쿠르드족들이 이제 각 나라별로 좀 쪼개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은 그 분들을 다 쿠르드라고 통칭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쿠르드라고 통칭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시리아랑 이라크, 튀르키예, 이란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그 민족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안에 있는 세부 부족과 이런 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라니, 예. 고라니, 쿠르만지, 자자 처음 들어보셨죠? 예. 이게 다 쿠르드를 통칭하는 부족들인데 각자의 언어와 문화가 조금씩은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이들 다 쿠르드라고 통칭을 하지만 예. 사실 그들 내에서도 약간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요. 우리가 하나의 쿠르드를 사실은 이루기엔 여러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늘날 단일 민족이 안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일부 튀르키예에 있는 PKK라는 그런 분리 독립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레토릭화하고 크게 하면서 어떤 쿠르드의 연대를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네. 실제로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서구와 미국에서도 이제 시리아 이후에 이제 중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쿠르드를 이제 분리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시리아도 지금 거의 3-4개 지역으로 이미 분리가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쿠르드도 이제 국가별로 해서 아마 이렇게 쪽쪽 쪼개져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제국주의 디바이드 앤 룰이죠. 예. 분리 통치를 해야 네.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현 에르도안 대통령의 니즈하고도 맞고 튀르키예 니즈하고도 맞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본인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쿠르드를 분리하는 걸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결집이 안 되고 이게 대투르키에 대한 뭐 분리 독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아, 저는 튀르키예 안에 있는 쿠르드족을 분리하는 게 튀르키예 안에 쿠르드족의 자치 국가에 준하는 어떤 지역을 인정해 준다, 용인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각각 각 나라에 있는 예. 아까도 얘기했던 뭐 이라크에는 쿠르만지 예. 뭐 또 튀르키예에 있는 자자와 소라니, 고라니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지금 딱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예. 또 이란에 있는 또 쿠르드는 또 따로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분리를 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통합된 거는 앞으로 좀 힘들 거라는 거고 예, 실제로 이게 시리아와도 맞물리거든요. 시리아도 네. 이제 앞으로는 좀 서너 개 지역으로 이제 아마 이제 분할 통치될 것 같은데. 국가가요? 예. 오. 그런 식으로 아마 나갈 경향이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튀르키예나 이제 뭐 이라크라는 그런 큰 국가를 봐서는 되게 좋은 얘기죠. 그러면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튀르키예 안에 있는 쿠르드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뭐 시리아나 다른 데로 넘어가게 살아서 이제 우리의 뭐랄까요 불안 요소가 제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들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죠. 단절된다. 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쿠르드족이라고 통칭되는 사람들이 3,500만 명 가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일 대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시리아는 몇 가지로 나눠지다 보니 쿠르드가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튀르키예 안에 있는 쿠르드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 힘이 약한데 그거군요. 네, 역시 진행자님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아니, 저도 잘 모르니까 네. 이해를 해가는 과정이라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사태도 이거와 맞물려 있습니다. 예. 그건 무슨 소리냐?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은 경제는 지금 되게 안 좋은데 네. 대외적인 여러 가지 행보는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또 뭐 세계 곡물 파동이 있었을 때 막 그런 중재 역할도 예. 하고 막 리더십을 보여줬거든요. 예. 또 시리아 사태
가장 큰 난민도 수용하는 등 뭐 이라크 사태도 거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튀르키예에 있는 대외 국격이라든가 역할을 되게 늘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의 장기 집권의 지금 후반부의 성과는 경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거든요. 예. 그런 성과와 이제 국방과 안보와 민족주의와 연결돼서 이제 이분의 지금 집권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나름의 시리아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도 이제 본인의 큰 업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건 제가 듣기로는 그쪽 많은 전문가들한테도 들은 얘기인데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 조기 대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지금 현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8년까지 임기입니다. 예. 근데 그 임기를 맞추면 끝나요. 예. 지금 헌법상 이분은 그때까지 임기를 맞추면 다시 못하는군요.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번처럼 조기 대선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것도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웃기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에서는 조기 대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임기를 안 채웠기 때문에 나는 임기가 아니고 한 번 더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 의원내각제에서 온 그런 헤리티지라고 봅니다. 정치 유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신임을 묻기 위해서 총선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신임 없어 이제 그런 걸 한다는 거를 이제 대통령제에서 지금 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호고 네. 경제는 지금 별로 안 좋으니까 예. 요거를 해서 다시 한번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재집권하면 또 집권이 또 기간이 연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던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이제 그 유력한 대권 후보가 나오면서 그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지지율 보면은 되게 위협적이라서 예. 조금은 정치적인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정적 제거를 했고 그게 바로 시위의 가장 기폭제가 됐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해 주셨어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는 경제적 성과를 많이 냈고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됐고 근데 후반부에는 국제적인 정치 그리고 외교 이쪽에서 성과를 냈다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전반부 내정을 잘했던 거에 대해서는 저도 소식을 당연히 못 들었지만 후반부에 국제적인 아젠다와 이슈에 대해서 너무 큰 스피커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전개되고 있는 행보 이게 친서방 편인지 친러시아 편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팔레스타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입장은 뭡니까? 과거에 오스만 제국이 그래 왔거든요. 네. 이게 약간 그런 것도 과거를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 역사라는 것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 약간 그런 인간 사이에서 좀 반복적인 패턴이 있고 예. 그것이 유사하게 또 가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오스만 제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부터 이런 것들이 다 서방과 대립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또 한때는 또 뭐 러시아와 연대하는 적도 있고요. 예. 뭐 프랑스와 소위 말하는 프랑스와 영국과 연대해서 러시아를 상대하는 크림 전쟁이 있었죠. 뭐 그러니까 이게 오스만 제국은 항상 자신이 중심이에서 자기의 국익을 우선했다는 좀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현 대통령도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국제 정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분 집권 전에는 이제 진영 외교라고 하죠. 진영 외교를 통해서 그 진영을 대변하면서 그 속에서 했다 그러면 지금은 튀르키예는 더 이상 진영 외교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손해를 안 보겠다. 튀르키예는 그만한 역할과 그다음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 진영 외교를 해서 매몰다기보다는 자기가 중재자로서 또 하나의 중견국이면서 또 나름의 중요한 주축국으로서 그 지역의 네. 주축국으로서 역할을 해보겠다고 지금 되게 뭐 팔레스타인 문제든 시리아 문제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제 등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리아 같은 사태 때는 뭐 어느 아랍 국가보다 많은 450만 명이라는 난민을 받아들였고요. 예. 팔레스타인 같은 지금 이스라엘 문제에서도 가장 수위가 세게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실제로 튀르키예는 이스라엘과 그렇게 비난할 사이는 아니에요. 제가 이걸 우려하는 튀르키예 정치학자들도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역대적으로 유태인을 유럽에서 퇴출됐을 때 수용했던 유태인과는 상당히 그 의미가 깊고 가까운 나라인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15, 16세기 때 유태인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추방당했을 때 오스만 제국이 그분들 다 수용했거든요.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의 또 성장을 이분들 통해서 했어요. 네, 네. 뭐 인쇄술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자본도 끌어들이고. 예. 그래서 늘 튀르키예는 실용적인 노선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들의 이익이 되면 얼마든지 노를 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적국과도 협력할 수 있다. 실제로 푸틴하고도 그런 관계를 맺고 있고 네. 미국과 서방에도 그런 식으로 나토지만 또 행보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같은 문제에서도 근데 실제로 뭐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뭐 엄청난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나름의 이제 존재감을 지금 현재 과시하는 정도인데 근데 이제 나중 되면은 아마 아랍 국가들도 눈치를 보거든요. 여러 가지 예.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 근데 아마 결국 행동을 한다면 아마 튀르키예가 제일 먼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도군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만 보면 마치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국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튀르키예에서 러시아 대사를 암살한다든가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한때 안 좋은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 편을 또 많이 드는 듯한 그냥 뭐 하여튼 단편을 보는 겁니다만 네.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아까 얘기와 조금 더 이제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튀르키예는 우리가 미국 대선이나 정치에서 할 때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부터 어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대선에 치면 충청도처럼 약간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게 성향이나 이런 걸 바뀌는 그런 스윙 스테이트 역할을 하는 게 튀르키예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2015년과 16년에 러시아와 튀르키예를 보게 되면 러시아 전투기가 네. 튀르키예 전투기에 의해서 시리아 지역에서 격추를 당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또 시리아는 또 튀르키예에서 되게 중요한 안보 지역인데 러시아가 예.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켜 버립니다. 예. 그다음에 2016년에는 튀르키예에 있는 주 러시아 대사가 특강 중에 예. 특강을 하다가 경찰에 총을 맞고 죽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죠. 그렇죠. 와, 우리나라 같았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대사님이 우리나라 경찰에 총 맞았다. 난리 우리나라가 러시아 전투기를 떨어뜨렸다. 난리죠. 전쟁 났죠. 예. 근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게 되면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약간의 물론 비난과 약간 그런 텐션이 있었지만 그 선을 넘지 않았고요. 이후의 행보는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구세주는 튀르키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방에 다 제재하고 엠바고를 쳤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항공기도 못 들어갑니다. 예. 터키 항공은 들어갑니다. 터키 항공은 지금 모스크바까지 계속 사람을 실어 나르고 그렇군요.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 유럽으로 못 나가죠. 예. 지금 튀르키예로 휴가를 옵니다. 안탈리아라는 지역에 가면 거의 뭐 소러시아 정도로 야. 러시아의 자본과 사람들이 튀르키예를 하나의 출구 전략으로 예. 쓰고 있고 또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또 러시아가 예를 들면 지금 엠바고로 인해서 많은 그 삼성이라든가 현대자동차가 다 끊었지 않습니까? 네. 되게 다국적 기업들이. 삼성과 이런 것이 떠난 곳에 튀르키예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거의 1등을 하고 있고요. 튀르키예에 있는 신제품 제품들이 거의 지금 아주 성황리에 지금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는 드론을 팔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총알을 주네 마네 가지고도 막 뭐 경고망동하지 마라 그랬는데 튀르키예는 실제로 자기네 러시아군을 죽이는 살상 무기인 드론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도 뭐 그거 가지고도 이재기도 없습니다. 대단하네요. 러시아한테는 장사하면서 우크라이나에게는 드론 팔고. 야, 그 힘의 저력은 지정학적인 위치입니까? 맞습니다. 예. 튀르키예가 갖고 있는 그 지정학적 위치의 장점을 10분 활용하고 있고 또 튀르키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유산, 네. 자산, 또 주변 국가의 관계, 뭐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아우르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초반에는 친서방 정책을 많이 했다가 후반에는 다시 중동 국가에서 중요한 입지를 다지는 국제적인 외교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다른 주변 중동 국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튀르키예가 조금 요걸 좀 더 앞에 설명을 표현드리면 2008년에 아시죠? 리먼 브러더스에서 피그 사태라고 해서 유럽에 피그를 하면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같은 그런 그 불량 국가들이 오면서 많이 또 그 자본들이 유출하고 그 지역 경제가 안 좋아졌습니까? 예. 사실 그 피그 사태 이후에 그 투자처를 잃은 투기성 자금들이 다 튀르키예로 들어왔어요. 예. 여기는 지하 경제가 튀르키예는 한 40~50%예요. 그런데 예. 여기다 투자처를 잃은 그 기금들이 여기다 들어가는데 계속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과 11년에는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루면서
나름의 성과를 거뒀죠. 예. 어떻게 보면 좀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으로 된 그런 형상인데, 자, 요걸 강조를 하면서 이제 튀르키예가 이제 점점 중동에 대한 정책을 펼 때 초기에는 그래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소요가 있을 때 타리 광장이 이럴 때는 보면 이집트에서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당시 오바마가 아니라 에르도안이었어요. 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에르도안이 중동에서 그 당시만 해도 2014년, 15년에는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하나의 나름의 어떤 그런 국제정치적 역할을 크게 하셨죠. 그러나 이제 중동 지역도 이제 예를 들면 사우디라든가 UAE 뭐 이런 국가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석유의 자원과 펀드를 하고 국력을 또 많이 신장했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서 이쪽들도 나라의 자신의 목소리와 이걸 내면서 사실 사우디와 뭐 UAE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지금 텐션은 있죠. 그와 반면에 또 중간에 조금 눌린 뭐 요르단 같은 나라 소위 말하는 작지만 갈 데가 없죠. 요즘에 또 자원도 그런 나라는 또 튀르키예가 또 잘 지내고 또 카타르와 같은 나라는 또 UAE와 경쟁하면서 또 카타르 같은 경우는 또 터키군이 주둔합니다. 뭐 이러면서 또 하고 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중동은 조금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거 오스만 제국의 일당 독재였다면 지금은 조금 다극 체제로 가고 있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거를 다극 체제를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한 또 옛날에 단극 체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사우디라든가 UAE 또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이제 또 지금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 덕분에 튀르키예라는 국가가 최근 20, 30년 동안 에르도안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떤 행보를 걸어왔는지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에르도안 대통령의 판단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 뭔가 성과가 분명히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장기 집권을 하신 거고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도 계속 받아왔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면, 대외, 정치, 외교적인 면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명 자신의 정치적 숙적을 눌렀던 흔적을 보이셨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시위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역대급으로 대정부를 향한 시위는 튀르키예에서는 흔치 않은 현상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정부와 이런 시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표현이라고 하고. 그렇죠. 근데 튀르키예가 어떤 나라입니까? 돌골 흉노족의 후예입니다. 유목국가는요 강력한 리더십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주로 뭉칩니다. 이거를 막 분할하면 이게 오히려 나라가 무너진다고 해서 약간 어떤 권위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용이 좀 강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진짜 많은 불만이 토출됐다는 것은 그동안 좀 많이 골마왔던 것이 터졌던 거는 사실이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젊은 층을 기점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좀 평가를 제가 좀 하면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기성세대라고 있죠.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지금 많이 지금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고 불만을 토취하고 이거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고 반이슬람 정서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도하고 또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4050 세대가 아직은 여기에 지금 합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 4050 세대가 되게 중요한 또 한 사회의 또 주축 아닙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붙으면은 상황이 발라질 수 있지만 뭐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나도 하는데 막상 나가서 이거 하긴 그렇고 또 그 혼란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그 혼란이 자신이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중도층 즉 4050 세대들이 지금 복지부동을 하면 어떻게 보면 에르도안 대통령의 계속 집권이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앞으로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마 조기 대선일 거예요. 분명히 조기 대선은 내년 아니면 내후년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유리한 시점이 돼야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 가기 전에 이제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는 진짜 오늘 지켜봐야 되는 기성세대인 4050 세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튀르키예에서는 뭐 어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기보다는 지켜봐야 되는 형국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잡한 상황 아주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설명을 쭉 해주셔서 저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진 한국외대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어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